이 작품은 그 한의원의 밤이라는 작품인데 1993년 첫 전시할 때 출품되었던 작품이에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시골 풍경인데 이게 어디야? 하고 내가 한의원 작가한테 물어보니까 장수 밤풍경이래요. 장수, 전라북도 장수. 근데 전체적으로 화면 위가 완전히 밤으로 차분하게 내려앉아 있고, 또 우리 그 아직 산업화되기 전에 시골 면 단위나 읍 단위 풍경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곳곳에서 빛이 이렇게 나와서 뭔가 사람 어떤 따뜻한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침잠되어 있는 마을 풍경인데 어떤 따뜻한 온정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시골을 어떤 고즈넉한 좀 어쩐지 애잔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아주 서정적인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이 작품도 한의원 작품인데 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그래가지고 아리랑 고개를 그린 건데 무등산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한참 그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할 때의 그런 작품입니다. 담양에 있는 오광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길이에요. 황토길에 선연한 핏자국 따라 나는 간다. 동학 때부터서 호남 의병투쟁, 6.25 무수하게 죽어간 억울한 원혼들의 피가 찾아들지 못하고 솟구쳐서 외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들, 그런 황토길을 나도 따라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시를 떠올리면서 아마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해요. 네, 송필룡 작품에는 은유가 많아요. 이 소나무 그림은 그냥 소나무 그림이 아니고 선비 또는 지사를 은유하고 있다가 나는 그렇게 봐요. 뭔가 무엇이 곧 몰려올 것 같은 그런 대기감인데 거기에 이제 적송이죠. 붉은 소나무가 있고 가지들이 있는데 이 가지들이 고통스럽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넌출넌출 춤을 추는 듯한 모습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사나 어떤 선비가 시대 상황이 매우 불길하고 혼란스럽고 고통이 곧 다가올 것 같은데 그걸 맞이할 때 고통으로서 맞이하는 게 아니고 대단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이렇게 은유하지 않았을까. 자, 화면 전체는 밤입니다. 금음달이에요. 금음달은 뭔가 사라져가는 그런 달이죠. 뭔가 이제 소멸해 가는 밤입니다. 그런데 밤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바로 불타버릴 것 같이 마치 금방 폭발할 것 같은 형태의 모습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서 있는 땅은 꽃밭입니다. 꽃밭. 밤과 환하게 불타고 있는 나무와 꽃밭과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화자가 있어요. 화자는 까매져가 있어요. 본인은 까맣게 타버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소변을 보고 있어요.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신경호 교수는 80년 당시에 5.18 현장을 다 봤고 살아남은 자의 고통과 죄스러움, 아픔을 그렸거든요. 불타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이 오리 서 있는 땅, 광주는 너무 태평스럽게 꽃밭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정신이 지금 소멸해 가는 것 같은 상징을 이런 금음달로 그렸지 않나 싶고, 이게 더 이상 물을 먹지 못하면 폭발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가 소변이라도 싸서 이 폭발할 것 같은 걸 좀 잠재우고 싶은 막 이런 류 상징이 있지 않냐.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신경호 교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냥 삐그시 웃어요.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네. 그래서 웃었는지. 조금은 고단한 삶이겠죠.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 안악, 농사짓는 안악에 대한 격려, 축복 이런 걸 섬이라는 표현하고자 한 거예요. 이 지실 배롱나무를 보면 뭔가 지금 물이 한참 올라오는 생명감이 느껴지잖아요. 이 생명감을 이 고즈넉한 그 안악한테 말하자면 섬이라가 바치는 거지요. 그래서 빨리 이 농촌들이 이런 생명감이 넘치는 배롱나무처럼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섬이라 작품들은 여성으로서 어떤 섬세함 이런 것이 작품마다 다 잘 드러나 있거든요. 그리고 세세한 부분까지 아주 잘 이렇게 그린 작품들이 대부분인데 이 작품만 내가 보기에는 유별나게 거칠어요. 터치도 그렇고 작품 전체가 다른 작품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좀 거칠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93년도 겨울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통과가 되고 나니까 94년도 뭐 이제 그런 류 분노가 격렬하게 이렇게 일어날 그 시절입니다. 그 분노가 이 곱던 화가의 작품에도 격렬한 붓터치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섬이라는 작품 중에서는 가장 격렬한 톤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시골의 정미소들이 문을 닫히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농사가 끝나간다는 말하자면 농사 일 자체가 몰락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 풍경도 많이 그리거든요. 그게 우루과이 라운드가 통과되고 농촌이 급속히 이렇게 몰락해 가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쌀까지도 수입이 개방이 되게 되니까 문을 닫히는 곳이 많아졌어요. 방앗간도 마찬가지. 요즘 뭐 시골에 돌아가는 방앗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학교는 안 나오지만 이 사람 작품에는 항상 그 교회와 방앗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붕괴된 시골이 마음의 양식도 일용할 양식도 모두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을 잔잔하게 그렸어요. 이 사람은 외치는 법이 없어요. 잔잔하게. 그 한의원 교회 풍경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창동, 그러니까 산동계 넘에 신창동에 이제 화실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작품이에요. 신창동 주변에 있는 자기 화실 근처에 있는 겨울 비 바람이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이지요. 겨울에 눈 내린 위에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그러면 얼마나 스산합니까? 그 모습이 결국은 몰락하는 농촌의 모습이지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외치지 않고 잔잔한 서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있으면은 어쩐지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지요. 어쩐지 좀 짠한 느낌이 들어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외치는 것 이상의 힘이 있다. 아마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청년들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알바에 몰리고 아주 밑바닥층, 뭐 식당에 가서 일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든가. 그런데 어쩐지 느낌에 이 애도 알바하는 애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모델. 모델. 그때 당시에 광주에서도 이런 모델을 하면서 알바를 하던 그런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의 이제 표정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전혀 섹시하지가 않잖아요. 뭔가 좀 누드를 보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짠하다 그런 느낌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품이어서 이렇게 출품을 해봤어요. 예. 그냥 산입니다, 이건. 그리고 위에는 하늘이고, 그런데 어쩐지 이 능선을 보고 있으면 가까스로 폭발을 자제하고 있는 것 같은, 가까스로 폭발을 자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나 산 전체는 이글이글 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분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지역이 천대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호남 민중들의 분노가 지금 곧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작품이 뭐 외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그냥 보고 있으면은 그런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이렇게 육박해 오죠. 예. 이제 괴나리 벗짐을 친 우리 바지저고를 입은 초로우 영감님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과 우거진 산들이 보이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화면 전체에 육자배기 가락이 질펀하게 깔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그냥 풍경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소리가 있는, 그 남도한이 육자배기를 통해서 화면 전체에 쫙 깔리는 듯한, 이쁘면서도 참 그 슬픈 느낌을 주는 그런 작품이죠. 이건 99년 작품인데, 너를 정말 사랑한다 해가지고 채송화만 그렸죠. 채송화는 우리 어렸을 때도 그 가녀린 꽃이에요. 그러나 아무데나 꺾어서 꼽아놓으면 다 살아요. 그런데 조그만하긴 하지만 아주 예쁜 꽃이거든요. 사랑스럽죠. 그런데 이 채송화를 그린 게 뭐냐면, 여자들이 쓰는 도마예요, 도마. 칼질한 자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삶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 여성들의 삶을 상징하는 도구 위에다가 채송화를 그려서 너를 정말 사랑한다. 한국의 여성들이 처해 있는 삶에 뭔가 헌사를 바치는 것 같은 그런 작품이어서 내가 항상 내 집에 현관 앞에 걸어놨던 작품입니다. 자기 마음에 그려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느낌대로 그리니까, 물론 이런 한국어의 그런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표현주의적인 이런 게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자기 꽃은 뭐 조그만 꽃인데 화면 전체에 크게 그렸어요. 그리고 자기 꽃 뒤에 있는 풍광들은 논이겠죠. 논일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려서 자기 꽃이라고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우선 이 종이도 그냥 한지가 아니에요. 본인이 상당히 만들었을 겁니다. 만들었고,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뭐 의제, 남노, 화풍이나 그 이후 사람들의 한국화에 비하면 종이 만드는 것부터서 이 표현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가 너무 엄청나서 혁명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한 황토가 유명하잖아요. 그게 이제 화면 전체가 그런 황토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물을 있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게끔만 그렸어요. 뭐 밭도 있고, 뭐 탭이 막 모아놓은 것도 있고, 무슨 저수지 조그만 뭐 웅덩이 같은 그런 모습도 있고, 뭐 이건 길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형상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정도만 그려서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본인이 이제 97년도에 담양 수북에 직접 들어가서 농사 짓는 사람들 속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었던 건데, 이 종이도 그냥 한지가 아니에요. 이것도 만들어서 그 우둘투둘한 느낌이 나게끔, 그러니까 뭐 서양화 하는 사람들은 마띠에르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뭐 논과 모 그리고 모를 심는 사람들, 이런 것을 그냥 흔적만 느껴볼 수 있게끔 그렇게 그렸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 뭔가 흥취가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죠. 90년대에 그렸을 거예요. 90년대에 그렸는데 아마 90년대에 그린 전묘 그림으로서는 유일한 그림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전에는 전묘를 그린지 알고 있었는데 90년대에도 이 그림이 하나 있어서 너무 좋아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작품 제목은 휴식인데, 이 그림 얼른 보면은 탁 와닿는 느낌이 안 들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 명품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내가 이 그림을 보고 어떤 화랑에 있는 것을 살 때 무려 한 5, 6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로 좋은 그림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보면 볼수록 좋은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어머니라고 할 수도 있고, 시골을 강인한 안악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무렵에는 이런 그림만 그린 게 아니고 박문종 스스로 그 테라코타로 이런 두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런 두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만든 한지에다가 강하고 억세 보이는 여성을 이렇게 그렸는데, 얼굴 색은 황토색입니다. 땅 색깔이에요. 그런데 이건 사람이고 어머니고, 이런 어머니들이, 이런 안악들이 그 어려운 우리 역사를 버텨온 밑바닥 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 얼굴을 잔치 뜯어보면 우리 산천이에요. 우리 산천. 이 허리가 갈라진 우리나라에 대한 아픔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열리지라고 하는 작품을 가지고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별개의 나무가 딱 붙어서 하나의 나무가 된 게 열리지인데, 그것도 아마 통일에 대한 그 상징으로 그런 그림들을 그렸을 거예요. 여기 철조망이 있습니다. 이건 DMZ 철조망입니다. 분단된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요. 바다가 무슨 분단이 있겠어요? 아름답게 파도 치고 있습니다. 그 철조망 위에 잠자리 두 마리가 서로 재밌게 놀고 있는데, 잠자리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 태극기와 같은 뭐 그런 형상으로 남북이 이렇게 사이좋게 놀아야 되는데, 고뇌에 쌓였거나 뭔가 결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그 옷을 그리는 의습선들도 다 단원이나 이런 사람들 것을 연습을 했어요. 내 자신이 어느 전사 또는 5월 전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전체적인 모습은 대변인을 하다 27일 때 죽은 윤상원의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이 윤상원의 분위기예요. 얼굴도 상당히 윤상원 닮았어요.
아마 허달룡이가 윤상원을 그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덜 닮았어요. 그런데도 작품 자체가 원체 좋아서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표구를 했는데 5월 전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5월 달에 결단을 하려고 하기 직전의 그런 모습 그렇게 보여요. 민족적 형식의 민중적 내용을 담는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말하자면 자기들의 지향점 때문에 말하자면 수묵 그림으로 돌아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서양화를 전공한 사람의 그 능수능란한 스케치 이런 게 이제 그대로 드러나 있고 거기에 이제 붓질만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서양화적인 기법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동학농민군 어떻게 보면 목자가 약간 불량해 보이는 좀 사나워 보이는 그런 류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농촌이 이제 몰락해 가니까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안 살지요. 그 이제 부모님들이라도 살아 계시면 안에 계실 텐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농촌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누가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빈집이 점점 많아져 갔잖아요. 요즘은 도시 근교에 뭐 전원주택 준다고 그래, 뭐 진다고 그래가지고 뭐 땅값도 올라가고 이제 그러는 모양인데 이 90년대에는 그야말로 시골이 그 93년이면 완전히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통과되는 뭐 이런 것이어가지고 이런 빈집들이 많은데 참 그 쓸쓸하고 스산한 그런 풍경입니다. 굳이 무슨 뭐 붓그림이랄 것 없이 그냥 스케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가슴이 애리지요. 이런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민중들이 탐관 오리들을 또는 지배층들을 너무 미워하는데 직접 자기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치면 밀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리라고 하는 이쁜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하자면 복수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요건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 송기숙 교수님의 녹두 장군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전봉준이가 이 목단 마을에 들려서 가리 얘기를 듣고 감동했다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송필룡이가 그린 겁니다. 그 얘기를 다 이해하고 난 뒤에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서 이 그림이 좋았는데 그냥 요즘은 가만히 봐도 형식적으로도 참 대단히 잘 그려진 그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굴이 보입니다. 알고 있는 전통 산수화에 비하면 우선 많이 다르지 않아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쓴 것도 그냥 분만 쓴 게 아니고 소위 분체를 썼어요. 분체를 썼는데 어떤 하나의 풍경을 그린 게 아니고 이 남도를 상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징물들을 여러 곳에 이렇게 흩뿌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저는 꼭 봉황 닮은 닭이라든가 또는 대나무로 상징되는 것들, 여러 가지 이렇게 사는 모습들, 또 이렇게 뭐 소나무라든가 꽃들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남도를 상징하는 풍경들을 이렇게 흩뿌려 놨어요. 어떤 절간의 단청의 모습이라든가 부처의 모습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작품 제목은 산하, 우리의 산하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일종의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선이 뭘까? 근데 옛날에는 소위 그 가리개라고 해서
두 폭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했던 네. 그 전통을 이 선을 그리는 걸로 해서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큰 작품에다가 황토만 그리고 거기에 채송화 몇 개만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검붉은 황토가 아니고 마치 아주 잘 가려서 뿌려놓은 황토 같잖아요. 그 껍데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부정이나 부패나 거짓이나 이런 걸 나타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외세입니다. 외세. 그러니까 이 땅덩어리에 들어가 있는 모든 쇠붙이, 전쟁 물자, 점령당하고 있는 겉은 독립국가인데 실질적으로는 식민지인 이 상황 속에서 아사달과 아사녀가 중리부 초래청에서 맞절을 하는 그런 나라를 생각을 하면서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시를 쓰잖아요. 그걸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모든 쇠붙이는 가라. 그래서 이 그림은 참 순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지만 그 외치는 목소리는 매우 큰 그림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도 분채와 먹이 이렇게 혼합해서 섞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겸재의 금강산도, 이것도 지금 금강산을 그린 거예요. 금강산도도 보면은 먹으로 이렇게 붓으로 내리그은 게 말하자면 이런 류 만물상을 하나씩 전부 그린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붓으로 쭉쭉쭉쭉 긋는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금강산의 토상과 이 석산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얼른 보면 무슨 금강산을 이런 식으로 그릴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잘하네요. 잘해. 네, 그래요. 요영렬이는 이렇게 아주 우리 한국 전통 회화에서 엄청나게 벗어난 이런 파격적인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거친 것 같은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맛있어요. 화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서양화, 유화를 그리는 화가로 알려져 있는데 실은 판화 작업을 많이 했죠. 전남대학교에서 조교 생활을 할 때도 판화 가지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판화 작업을 많이 해서 그때 당시의 모습들을 좀 몇 개 이렇게 해놔 봤습니다. 그 한일합방 되기 직전에 역사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 또 그 소나무를 이렇게 많이 그렸죠. 소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형상화해 보던 모습, 시를 가지고 작품으로 만든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밥상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김지아가 밥은 하늘이다 라고 했을 때 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민중들한테는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류의 밥을 이렇게 밥상을 그리고 잉어들은 이놈들이 그 등용하면 출세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마을 산천들을 그리고 새로운 부활을 의미하는 이런 소승달을 그린다든가 그래서 송필용의 그림에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이런 상징물들이 계속해서 판화 속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잉어가 있는데 잉어는 곧 이제 등용문으로 올라가게 되면 출세를 하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약을 받고 죽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민중들은 이제 운주사의 그 미륵세상을 굉장히 그 기원을 하고 그랬는데 그 미륵세상이 오지 못한 운주사의 상징을 그리고 밥상을 그리고 그 위에 부활을 상징하는 소승달 안에 밥그릇을 그려서 해놨다든가 또 이렇게 그 서세원 그림들을
여기는 소세원도를 밥상 위에다 이제 그리고 있는데 소세원이라고 하는 걸 찾고 너무 그 선비들을 어떤 그런 고매한 얘기로만 알고 있는데 실은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은 밥이 하늘인 민중들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지 너무 그냥 그렇게 고상한 것을 지향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런 것을 표현을 했다든가. 그리고 이제 소세원 도를 보면은 가운데서 그림을 풍광을 봐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보기가 여기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든가 하는 그걸 그대로 넣어서 소세원도를 그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송필룡이가 실질적으로는 판화 작업을 많이 했던 작가다. 그런 거고. 이건 이제 신경호의 독특한 그 뭐 넋이라도 있고 없고에 대한 건데 그 넋이라도 있고 없고 말하자면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인돌도 죽은 사람의 집이고 무덤도 죽은 사람의 집이고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집이지요. 그런데 이 고인돌에 묻힌 사람은 칼로 표현이 되어 있죠. 대단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죠. 그 사람도 죽었고 그런데 부활을 상징하는 초승달이 있고 거기를 향해서 개가 이렇게 짖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이렇게 배치를 잘 한 건지 참 놀라운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